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다 또는 소폭 하락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대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민주당 내에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뼈아픈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인사검증 실패에도 국민께 제대로 사죄드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에 엄격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역사적 소명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입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첫째,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둘째,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넷째, 이번 지방선거 2030 청년들을 파격적으로 대거 공천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당연히 이런 내용을 들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질문 가운데는 혹시 이게 선거를 앞두고 쇼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 그 질문에 답변하는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당대표 된 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주당 간판 빼놓고 다 변화시키자고 노력을 해왔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부동산 관련 의혹 12명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의 조치까지 취해왔던 것은 기자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관한 충정 속에 나온 말씀이라고 드리고요.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 나오셨고요.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 매주 화요일에 출연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구 중남구 재보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서 오늘부터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 기자회견 관련 소식이니까 최재성 전 수석에게 먼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상당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소위 말해서 이제 쇄신책을 내놨는데요. 고무적이고 그런 위기감이 하나의 이제 절박함으로 또 연결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는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는 선거인데요. 네. 늘상 정치개혁이 뒷받침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는 사실 정치혁신을 얘기를 하면서도 뚜렷한 또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내놓지를 못했는데요. 저 절박함이 결국은 대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치혁신의 하나의 이제 신호탄을 쏜 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이른바 86세대입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최재성 전 수석도 마찬가지로 86세대 정치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이것을 지켜보는 86세대 민주당 의원들 정치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다 생각이 다를 것 아닙니까? 사실 86세대라는 이제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학생운동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젊은 피 수혈로 안내받아서 온 경우가 이제 좀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어느덧 이제 성장을 해서 자기 경쟁력을 가지고 또 국회에 입성한 경우가 있죠. 소위 말해서 경선을 통하거나 바닥을 다지면서 그래서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아무튼 포스트 386, 포스트 86 세대가 민주당 내에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뭐 세대 단절일 수도 있고 86세대가 또 다른 이제 장벽으로 작용해 온다는 또 하나의 또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86세대는 뭐 부분적으로는 용퇴를 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민주당의 하나의 이제 흐름을 쭉 형성을 해왔던 86세대 이후에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또 반성이고 또 그 공간을 또 열겠다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제 기억에 최재성 전 수석도 2012년 대선 때인가요?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었고 그 약속을 지켰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도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혹시 최재성 전 수석도 그러면 나도 그리고 나를 비롯한 86세대도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주변에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최재성 전 수석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하면 이제 불출마 상습범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또 그러면 모두가 다 이런 것은 뭐 사실은 좀 온당치가 않고요. 그래도 송영길 대표는 86세대의 대표적인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이제 결단, 저런 불출마 결심이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모두 다 불출마하거나 또 모두 다 출마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등식은 성립될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대당 대표가 같은 세대 아니십니까? 네. 예,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서울 종로 등 재보선에 민주당이 의원직을 그만두면서 또 상실하면서 생긴 지역구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 뭐 뒤늦은 감이 있고 때늦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뭐 바람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러한 민주당의 자기혁신의 노력이 왜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왜 저렇게 갑자기 나왔는지를 뭐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내용 자체로서는 저희로서는 부러운 내용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까 우리 최 주석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끊임없는 세력 교체, 끊임없는 정치 혁신, 끊임없는 정치 개혁이라는 이 화두를 계속 놓쳐왔거든요. 그건 뭐 여야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문제가 됐던 보궐선거의 지역에 대한 공천을 포기하는 문제. 이건 뭐 사실 과거로부터도 국민들이 다 요구했던 것이지만 또 정치적인 득실에 따라서 또 번복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확인하는 거라든지 지금 뭐 최 주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586의 선두에 있는 당대표 송영길이 불출마를 한다. 이건 사실 일단 586 용태론에 물꼬를 일단 튼 거죠.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86이니까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송영길 대표 그리고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은 이인영 장관 그다음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은 사실 86세대 선두이고 맏형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직에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은 만약에 송영길 대표의 저런 어떤 자기 희생의 결단이 만약에 교두부가 만들어져서 확산이 된다면 저는 그런 분들까지는 용태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최재성 수석은 좀 빠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지금 서울 송파에서 나란히 옆 지역구에 당협위원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혹시 또 동병상련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김은식 교수는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겁니까? 당 지도부나 윤석열 후보의 평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왜 지금이냐 그리고 저것들을 발표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무엇이냐는 따질 필요는 있죠.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나 우리 당 지도부에서 이게 좀 쇼가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는 있지만 저는 같은 86세대로서 그리고 정치혁신과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의 개혁의 명분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저런 식의 몸부림이나 저런 식의 저는 자기 결단의 모습은 저는 여야를 막느라고 다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아마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영진의 소통 창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다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소창 주영진의 소통 창구에 많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을 취합을 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늘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 질문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미리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대선이 없었다면 송영길 대표의 이런 선언도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런 선언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또 많은 분들이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 공간에서는요, 저런 선언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는 왕왕 있었죠. 또 대선 때도 하나 이제 혁신, 정치 혁신의 내용으로 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2012년도에요. 그래서 대선에서 자기 혁신의 의지를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 저희들이 집권할 수 있게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시기가 대선이기 때문에 쇼 아니냐 이런 것이 오히려 그건 잘못된 저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대선 때 이런 걸 해야죠. 그래야 저 세력을 믿고 또 저런 의지를 갖고 절박함을 가진 사람을 믿고 또 표를 줄 수도 있고 또 국정을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정치적 계기에서 혁신 의지를 국민들께 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특정한 정치적 계기 중에 정당의 존립 요건이 뭡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또 집권에서 자기의 비전과 철학을 책임 있게 구현하고자 하는 게 정당의 존립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정치적 계기 중에 가장 큰 것이 선거입니다. 그때 제시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정책 제시는 왜 합니까? 그래서 저거는 타당한 또 절박함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국민들의 판단을 요청하는 또 다른 정치혁신의 내용이라고 보고요. 주목할 것이 이 네 가지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을 30% 공천을 하겠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586의 하나의 대표적인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세대 충원 또 세대 이월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세력 이동에 대한 세대 교체 혹은 시대 교체 그것에 대한 이제 대안적 의미로 30% 공천을 저는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고민의 흔적이 꽤 묻어나는 그런 아니었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은 뭔가 위기의식이 반영이 됐다. 상당히 고심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오늘 오전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할 것이라는 것은 후보가 미처 알지 못했다. 잠시 뒤에 이재명 후보의 반응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전국을 함께 누비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과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겠는가. 물론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후보가 이걸 돌파를 해 나가야겠지만 혹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 물론 갈등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만두고 대표직만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요구들도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 있었던 것은 아닌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송영길 대표가 그 고민까지도 또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당대표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대안이라든가 또 송영길 대표가 이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더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대안이나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제시가 되고 구상이 돼야 그때 이제 어떤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제시되고 또 결단이 되기는 어려운 구석들이 있죠. 무책임한 거니까요.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경기도 성남 상대원 유세에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에서 지금 상임 고문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서 이번 대선을 지휘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송영길 대표 체제로 간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송영길 대표가 저런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쇄신 의지를 보인 것하고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이 선대위 결과죠. 하나의 후보 지지율 이거에 대한 이제 개선 또 돌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또 민주당 지지율 가운데쯤에 이제 후보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낙연 대표의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 책임 있는 역할이 오히려 권고를 하고 모셔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고민해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 그러면 대표직은 계속 수행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도 당연히 나왔겠죠. 송영길 대표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당대표직은 유지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님과 이번 그 기자회견 상의하신 내용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질문의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당대표를 유지해서 책임을 다해야죠. 뭐 상의한 바 없습니다. 후보도 다 저의 충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도 저의 충정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들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뭐 저는 그런 낌새는 조금 뭔가 저지르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앞으로 국회의원이 사실 정치인에게 국회의원직이라 정말로 중요한 거의 전부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이제 포기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제는 저를 처음부터 초기부터 도와주던 몇 안 되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다음에 정부가 만들어지더라도 아예 임명직 공직을 안 하겠다. 소위 선언을 또 하셨고 정치를 진짜 바꾸겠습니다. 정치인들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살점도 떼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살점도 떼내고 있다는 표현을 썼네요. 그러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상대당 대표의 전격적인 기자회견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셨나요? 아직 기자회견 문의 보는 거를 저도 올라오기 전에 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무슨 논평하기는 좀 이르고 뭐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이런 전격적인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국회에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입법 독재다, 뭐 독선적인 국회 운영이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껏 소위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그건 뭐 진작에 좀 하지 왜 늦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걸 좀 판단해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액면대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고 자신의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반응을 보였거든요. 송영길 대표 오늘 기자회견 끝나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평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민주당 정부의 어두운 유산입니다. 우리의 오만과 내로남불의 반사 효과입니다. 반성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스스로 기득권을 타파해 정치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검찰 동우회, 운동권 동우회
기득권을 타파하는 새로운 정치 시대로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성장한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의 어떤 잘못의 반사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통해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자, 송영길 대표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은 김근식 교수가 당연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좋은 의미의 정치개혁에 네. 대한 그 결심을 밝히고 스스로 국회의원 불출마라고 하는 자기 결단도 이야기한 마당에 굳이 저렇게 또 마지막에 정쟁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왜 지금 이 시기였고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 네. 지금 논평할 시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들도 실제로 저 진정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송영길 의원이 이야기한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유산으로서의 윤석열 후보를 이야기하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 그 수개월의 경선의 그 과정을 거쳐서 힘들게 후보가 됐던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를 후보로 선출해 준 국민의힘 당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송영길 대표가 말씀 잘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가서 조금 잘못된 말씀하신 거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어떤 사생활처럼 저렇게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의 민심이 왜 윤석열 후보라는 것을 도구로 불러내서 저렇게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로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저는 엄중한 민주당 스스로의 자기 반성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기자회견,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잠시 뒤에 그 질문을 좀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 성남,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죠. 성남시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상대원 지역의 유세에서 눈물을 보였죠. 가족사를 회고하면서 또 최근에 다시 한번 공개된 욕설 파일과 관련한 자신의 심경을 밝혔고 특히 눈물을 보이는 장면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의 눈물 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ith your quiet voice and impeccable style. 생계를 유지했던 곳입니다. 화장실을 지키면서 아들이 잘 되기만 바랬던 우리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그래서 25나이에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제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끝까지 참았어야죠.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추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구식 교수에게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이재명의 눈물, 어쨌든 민주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이재명의 눈물 해서 지금 많이 확산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개인의 그 눈물이라는 게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죠. 또 사실은 뭐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그 절박함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좋은 그 사실 무기가 이제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두 다 가족사가 있고 개인사의 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개인의 가족사와 개인사에 대한 어떤 괴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정치인의 눈물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눈물, 특히 지도자의 눈물은 나의 억울함, 나의 괴로움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국민의 억울함, 국민의 괴로움, 국민의 고통에 동감하고 공감하고 동참하는 눈물이어야 저는 그것이 진짜 값진 지도자의 눈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에서 그런 눈물을 좀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정치 지도자, 대통령 후보의 눈물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개인사에서 확장해서 국민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그런 눈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재성 전 수석도 저 이재명 후보의 눈물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시고 뭐 당협 차원에서도 어떻게 또 사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립시다 또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저는 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걸어온 공통 사안인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어제 모진 탄압 또 음해 속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셨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예, 귀국해서 광주에서 오열을 했던 거기에는 개인의 정치 궤적뿐만이 아니고 탄압받고 빨갱이 소리 듣고 왜곡당하고 사형 선고받고 뭐 가택연금 받고 이런 과정들이 투영이 됐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그때 이제 문성근 씨 연설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것도 바보 노무현 정치 기득권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뚜벅뚜벅 개혁을 위해서 전진했던 노무현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들으면서 자신의 정치 궤적과 또 어려웠던 과정들이 떠올랐을 테고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상록수 노래와 함께 또 눈물을 흘렸던 그건 이제 광고에서 예. 그랬던 거고요. 그 광고가 그 장면을 예. 이제 딴 거죠. 그래서 광고로 만드는 거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는 완벽하지 않았던 죄 이것이 너무 크게 본인한테 지금 화살되어 오니까 저런 장면이 나온 건데요. 완벽하지 않았던 죄라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전과사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검사 사칭했다고 하는데요. 막상 검사를 사칭한 당시 기자는 상대방 성남시장이 고발 취하를 해서 고소 취하를 해서 죄를 안 받고 검사 사칭을 방조했다는 이재명 후보가 그것도 뭐 진술마다 지금 다툼의 여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범행을 한 게 아니고 방조했다는 죄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파큐브라고 유명했던 그 분양 비리 사건이거든요. 정관계 고위 인사한테 분양 특혜를 줬던 거 사건이고. 뭐 이런 형수 욕설도 본인이 만들어낸 욕설이 아니고 형이 어머니를 구타하면서 폐륜적 행위를 하면서 했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그날 분에 못 이겨서 통화를 하면서 그대로 이전을 했던 그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회고되고 복받치면서 저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것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하나의 운명이라면 운명이라고 조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여겨지고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해서 흠결이라고 하는 욕설부터 해서 전과 여기까지는 하나의 공공의 영역에서 자기를 굳건히 지키고 또 이런 것이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가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 욕설도 형의 시정 개입에 대해서 막아내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 검사 사칭도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당시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그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좀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전가와
형수에 대한 욕설에 대해서 또 최재성 전 수석이 나름대로의 생각과 해석, 평가와 판단을 해주셨는데 뭐 개인이 살아온 정치적 궤적 그리고 인생사의 역정에 대한 억울함과 또 그것이 갖는 왜곡된 모습에 대한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내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그리고 성남시장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유력 후보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아까 말한 4가지 정가에 대해서도 나름의 공공의 영역이라고 최 수석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본인은 정당화시킬 수 있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 비칠 때는 형수에 대한 그런 입에 담기 힘든 패륜적 욕설이 공공의 영역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은 대부분 인성의 문제로 그냥 치환돼 버립니다. 아, 이분은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구나. 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가사범 중에 음주운전을 그럼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음주운전이 공공의 영역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또 하나 지금 파크뷰 사건 말씀을 하셨고 그 관련돼서 시민운동 과정에서 검사사칭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 대열이 있으면서 목표가 옳다고 해서 설사 그 올바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비법적인 불법적인 수단까지 용인되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과거의 시민운동 단체에서는 통했을지 모릅니다만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자리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저 눈물의 진정성은 다소 이해할 수 있으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기 억울함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 부동산,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어떤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지금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공감에서 나온 눈물과 고통이 저는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재명 후보의 눈물 해서 지금 열심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현장에서 이 연설을 들었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재명 후보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함께 외쳤다고 하는데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는데 말이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로 평가절하 하면서 대장동 의혹 탈출을 위한 쇼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 피를 토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진실 규명한 다음 잘잘못을 공정하게 밝히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연히 읍소 작전 쓰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루빨리 특검법 통과시켜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이 특검 얘기는 사실 누구 얘기가 정말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특검을 상대당이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원내에서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고요. 대선 전에 특검이 시작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조금 전에 최재성 전 수석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당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재성 전 수석이 언급한 것처럼 남다른 인생 역정, 남다른 곤경, 역경 이런 것들을 이겨낸 개인적인 스토리,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들이 대통령 후보가 됐고 결국 본선에서 승리한 적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가령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셀러리맨의 성공 신화라고 하는 그런 성공 신화가 뒷받침돼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예전에 또 영부인 역할도 대신했다.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다. 지금도 보면 이재명 후보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인생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큰 배경이 된 걸까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직선제 개헌 이후에 87년 체제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들을 보면 앞서서 했던 노태우 대통령을 빼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오랜 동안 대한민국 역사의 민주화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으로서 한 30년 이상의 훈련과 준비를 다 해오신 분들이죠. 이제 그분들이 당연히 민주화된 이후에
민주화의 업적과 민주화의 역사적 증인으로서 순차적으로 대통령이 된 것은 당연한 저는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87년 체제가 그 당시 개헌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사적 업적으로 저는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저는 정치 참여의 장을 열어나가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민주화의 새로운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성공 신화라고 하는 기업인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상쇄된 어떤 추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지금에 와가지고는 저는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앞서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또는 김영삼 대통령 같은 정치인으로서의 오래된 준비가 있었던 산 증인인가라는 면에서는 여전히 좀 협소해 보이거나 왜소해 보이는 정치인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그럼 왜 불려 나왔을까? 윤석열 후보가 6월 29일 날 대선 출마선을 할 때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이 국민 여러분이 불러서 나왔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불렀다는 그 의미는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가치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한 사람이 소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김영삼, 김대중은 민주화의 완성이었고, 노무현은 정치 참여와 정치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합되는 가치의 산 담보자였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건너뛴다면 지금의 2022년의 대선에서는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시대적 가치에 국민들이 지금 합의하고 있고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의 담지자로서 저는 국민이 소환해서 윤석열 후보가 불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오래된 삼김과 같은 오랜 정치적 경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미흡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의 후보로서는 그런 시대 가치에 부응하는 담지자가 소환되는 경우가 저는 역사적으로 왕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최재성 전 수석님, 이재명 후보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친구, 이것이 처음에 정치를 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다 말고 시대 정신을 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담보하고 있고 포용하고 있고 국민에게 제시하는 시대 정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또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정책을, 그다음에 철학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판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지지율로, 선거 때는 이제 표로 그것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결과로서 입증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추진력이 있었고요. 추진력이 결과로 연결되려면 그것은 사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대한 통찰 이런 것을 다 구비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추진했다가 결과를 못 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능력과 추진력이라는 걸로 대별되는, 그래서 기존의 정치적 수사, 정치 문법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행보를 해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는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비주류의 정치를 해왔던 겁니다. 첫 번째가 변방에서 중앙으로,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행정을 통해서 중앙으로 이렇게 진출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당내에서도 비주류였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정치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당내에서 비주류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호롤단신, 그것도 변방에서, 본인 표현대로 변방에서부터 이렇게 정치를 해와서 비주류가 새롭게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런 족적을 또 남겼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도 설명되어질 수가 없고, 또 한국 정치자에서 매우 드문 그야말로 철저한 비주류의 길을 걸으면서 그걸 극복하고 오늘까지 온 그런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본류라기보다는 변방, 아웃사이더,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누가 끌어주는 사람도 딱히 없었고, 본인이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차근차근 대통령 후보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그런 인생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이맘때는 물론이고 지난해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 전격적으로 입당한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자리를 따냈다.
이런 것도 좀 남다른 정치 경로를 걸어오고 있다. 과연 국민은 어떠한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대선 결과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의 어제 성남 지역 유세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륜 높고 유능하고 정말 대단한 우리 선배 정치인 이낙연 전 대표님 말씀을 먼저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낙연! 우리 이재명 후보 틀림없이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이재명 동지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낙연 대표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시민을 만나는 자리에 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정말로 오랜만에 아마도 처음 하지 않았나. 그동안은 함께하면서도 민주당의 집권 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어제 성남 지역에서 시민들 만난 자리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은데 말이죠. 국민의힘이 좀 부러워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은 원팀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은 함께할 듯 하다가 공천 문제 때문에 또 삐거덕거리고 요즘 홍준표 대표가 연일 자신의 SNS나 청문 홍답에서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죠. 홍준표 의원이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은 안 하고 있고요. 그 공천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른바 핵관을 언급하면서 측근들을 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저는 제가 볼 때 원팀을 구성하는 큰 방향과 정신에 대해서는 조금의 흠이 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이 국민의힘의 선거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같이 동참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성남에서 다시 원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듯이 저는 우리 국민의힘도 홍준표 후보 그리고 지금 유승민 후보도 사실은 지금 계속 집권 중에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한 몸이 돼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국민적 대의에 같은 배에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연말에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준석 당대표와의 화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제시한 이른바 세대 결합론, 세대 포유론의 전략이 사실상 먹히고 있는 게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구정 때까지 지지율의 이 반등이라는 효과를 계속 해내고 구정이 지난 후에도 일정 정도의 격차를 벌려나간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선대위에서 일단 나가 있었던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중도 세력까지도 포괄하는 저는 메머드급은 아니겠지만 완전체로서의 원팀이 저는 선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메머드급 정도는 아니면은 코끼리급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예.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동참하는 노선과 전략이 온전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또 이재명 후보의 눈물에 대해서 아까 쇼라고 또 평가절하는 SNS 글도 저희가 좀 잠시 봤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 원인을 이준석 대표와의 뭐라 그럴까요? 합심, 협력.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왜 정체 혹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가? 이거는 민주당이 사실은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종의 이제 이미지, 이제 국민의힘의 공격이 상당히 먹혔다. 대장동이나 욕설파일과 관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동 논쟁이야 많이 했지만요. 통상 그런 경우를 지적할 경우에는 그런 거를 하고 회수도 못하고 돈 먹었다. 이건데요. 전혀 상관없는데 하여튼 공격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능력 있다는 이재명 후보가
최소한 왜 그렇게 민간에 파격적 이득을 주게끔 방치했느냐. 최소한 이런 연결까지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정가사범. 근데 그 정가사범이 결국은 완전한 이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거예요. 다 그 공적인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술 먹다 음주운전한 거 아니고 농협 거액 대출비리 제보자 야밤에 오니까 제보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 고발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신분 보호도 있고 그래서 형수욕설도 시정에 막기 위해서 또 그 뭐 소위 말해서 공무집행방해 그것도 성남 공공의료원을 그때 시민 대표로서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 국민의힘 전신 다수당인 시의회에서 46초 만에 부결시켜서 거기를 점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공적인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공적인 일을 하다가 비롯된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악마화시켜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마치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빨갱이, 노무현 대통령 능력 없고 나라 망칠 사람,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이런 공격하고 유사하게 국민의힘 캠페인이 상당 정도 먹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돌파를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내적으로는 오늘 송 대표가 굉장히 큰 결단도 해주고 절박한 그런 마음을 국민들께 제시를 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제 말 하나하나가 내부의 단합이라든가 지지자 결집을 장애하게 했던 그런 요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 후보 지지율이 못 따라가는 네.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야의 유력 정당, 거대 정당들이 사실 국민에게 할 얘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선거하자, 비전을 갖고 경쟁하자라고 말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의힘은 그런 대장동이나 이런 의혹을 둘러싸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하고 그걸 지금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또 민주당에서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또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 7시간 이걸 갖고 또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무속 논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언론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도를 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어떤 의혹을 둘러싼 공방과 논란 이것뿐이 없다. 정책과 비전 이건 기억에 남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죄송합니다. 뼈저리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그 87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 선거의 과정을 보면 마땅히 되셨어야 될 분이 된 것 플러스 시대적 가치에 소환된 분이 이제 된 건데 이번 유독 20대 대선만큼은 말씀하신 시대적 가치는 논외로 치더라도 후보로 나선 분들이 뭐 다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향후 5년을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포지티브한 선거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흠집내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어하느라고 전전긍긍하는 이 여야 간의 경쟁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는 좀 다른 전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욕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처지도 공공하고 그렇다고 또 후보도 아닌 후보 배우자의 정말 굉장히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던 불법적인 녹취 파일을 틀어가지고 무속 논란을 키우는 민주당의 저는 처지도 굉장히 궁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지금부터라도 한 40일 남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대로 또 이재명 후보대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어떤 선거운동 캠페인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네거티브한 방향에서의 어떤 노력을 하는 이 부분은 후보는 직접 하지 않는 게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 당도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에서 그 파헤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언론의 영역이나 민간의 영역 그다음에 사실은 뒷담화 영역으로 남겨놓고 후보와 정당은 저는 좀 당당하고 정정당당한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야만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이 누가 맞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정권 교체나 정권 창출이냐고 하는 기본적인 선거의 구도가 나눠지는 겁니다. 제가 뭐 정치학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선거라는 건 항상 투표가 회고적 투표가 있고 전망적 투표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고적 투표는 당연히 정권 교체의 열망이 높으면 당연히 정권 교체 야당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망적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은 어디가 더 좋을 것인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회고적 투표에 중점을 벌였다면 이제는 전망적 투표에 국민들에게 좀 호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근식 교수의 이 이야기에 최재성 전 수석도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사실 전망적 예. 투표에 대해서는 이 여야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같은 게임의 룰을 놓고 하는 게 이 전망적 투표로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외람되지만요, 윤석열 후보의 정책 능력이나 뭐 또 하여튼 비전이나 이런 것은 같이 이재명 후보하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가 됐고요. 그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노정됐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만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토론도 마찬가지죠. 국민들 앞에 토론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검증에 대한 시간도 있지만은 정책이라든가 비전에 대한 것을 빼놓고 토론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회피해 오고 최소화시켜서 겨우 이번 달 말에 한번 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회피를 해왔고 왜곡시켜왔기 때문에 사실 전망적 투표의 여건들 이런 것을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그런 정책 선거, 전망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잘 후보들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대선이 43일 남았습니다. 충분히 국민에게 그러한 정책과 비전 제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긴 시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공약을 발표한 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네이버의 임명사전에 자신의 파일을 직접 올렸다, 이런 보도가 어제 저녁에 나왔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기자의 질문에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를 네이버에서 그냥 올려준 거냐 아니면 직접 올린 거냐 했더니 본인이 직접 올렸는데 뭐 간단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좀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그 얘기를 저도 지금 막 듣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런 식의 상세한 게 아니고 그냥 이름, 사진 굉장히 짧게 올려놔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정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린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쎄 뭘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최근에 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뭐 홍준표, 유승민 두 정치인은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냈고 윤석열 후보가 어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활동을 할 것 같은 징후가 계속 보여요. 뭐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거나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직접 네이버의 임명사진에 자기 걸 올렸다. 조만간에 김건희 씨도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렇게 아마 만든 모양이네요. 지금 이제 정치 문화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예. 저도 국회의원 선거를 해봤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나 뭐 지방 지역 선거에서는 배우자가 또 꼭 이렇게 공식적 활동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적어도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에서는 대통령 후보자는 배우자의 공식 활동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2월 15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는데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김건희 씨가 배우자로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시기의 문제이지 김건희 씨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 앞에 활동을 하고 국민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준비를 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기는 제가 뭐 구정 전후인지 아니면 공직선거운동에 들어가서인지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예.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그 씨와의 관련된 그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네.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많이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허위 이력 문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처가의 어떤 관련된 사건에 대한 어떤 논란들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것 자체가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과연 처가나 부인의 리스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을 모시고 여론에서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정정당당하고 전공법으로 후보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면에 동의하면서도 그 공개 활동은 최대한 조신하고 신중하고 조용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론조사에 보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걸로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가 이번 주 중에 녹취 파일 공개 그리고 어쨌든 무속 논란이라든가 또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을 언급을 했고 해당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가능성이 상당히 설 연휴 전에는 뭔가 매듭을 짓고 가겠다. 그런데 아마 후속 보도를 좀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뭐 이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가 알기로도 예. 그런 내부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허위 이력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왔을 때 결국 한번 마무리를 해서 직접 나와서 국민께 사과를 드렸고요. 지금 이제 무속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속 논란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에 즉각적으로 사과 입장을 낼 수가 애매한 게 그 서울의 소리 방송이나 열린공감 TV라고 하는 인터넷 유튜브 매체에서 어떤 걸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김건희 씨 스스로도 작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믿었던 사람과의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신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까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도가 되는 것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락이 된 다음에는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누를 끼쳤거나 불편함을 끼쳤거나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안희정 사건의 미투와 관련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사실은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도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총정리를 해서 김건희 씨 스스로 아마 국민들 앞에 또 한 번의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또 내놓은 논평 보면 윤석열 후보 건진법사와의 특수관계 있다. 거짓 해명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렇게 이른바 무속 논란 이쪽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이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과거에 뭐 선거 경선 후보 경선 중에 왕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뭐 후보의 그 해명대로 설명이 잘 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저 녹취 파일에서 흘러져 나오는 여러 가지 무속 논란들이 제가 보기에도 억울한 면도 있고 과장된 면도 있고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그 공세를 펴는 면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불편하거나 또 국민들에게 우려를 주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을 향해서 이게 모든 것들은 정치의 기본이라는 게 억울함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김건희 씨도 조만간 시기를 잡아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을 근거로 해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 예. 지금까지는 참 희한한 그 장면들이었어요. 뭐냐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거고요. 언론 보도나 방송을 통해서 나온 좀 무속 논란 녹취록 이런 것은 김건희 씨 녹취록 아니에요? 네. 민주당은 그걸 갖고 이제 이거 어렵다,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야당은 공격을 했고 민주당은 후보의 부인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그래도 후보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저는 참 답답하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 윤석열 후보의 문제거든요. 지금도 부인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배적으로 다 아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부인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프로필 올리는 것도 뭐 부인이 알아서 한 거라 그러고 전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후보의 문제인데 윤석열 후보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건진법사나 무속 논란 이것을 이 윤석열 후보가 나는 누구 소개로 그냥 한번 인사한 정도다 했는데 그렇게 끝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무속 논란을 포함해서 윤석열 후보 본인의 문제로 이제는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또 최근에 지지율도 정체 현상을 빚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제 경기도 성남 지역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 국민의힘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 상당히 그 강도가 발언의 수위가 높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국민의힘 여러분, 이게 빈대도 낯짝이 있다. 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정한 개발 이익 나눠 먹은 게 누굽니까? 민주당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스피커 크고 힘 세다고 덮어 씌워요. 왜 다 환수 못했나고 욕을 합니까? 그 관련자들이 우리 윤 후보님 아버지 집을 사줬다면서요. 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정대출 받은 거죠? 들켰어요. 그럼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이 봐준 거죠? 주인 검사가 누구라고요? 윤석열 후보는 왜 대장동 대출 비리를 봐줬나? 왜 대장동 그 관련자가 윤석열 부친 집을 사줬나? 그냥 피토할 일입니다. 네. 수년을 싸워서 악착같이 우리 성남 시민들의 이익을 챙겨줬더니 그거를 다 뺏어 먹으려고 하던 집단이 너 왜 다 못 뺏었어? 라면서 저를 비난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강도 높게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발언 여러분 들어보셨고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특히 최근에 선제 타격 이 발언을 놓고서 여당의 비판이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 또 반박하고 상당한 논란과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떠한 논리로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정상이 만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상호 그 원활한 접촉을 통해서 관계가 그 진전되는 어떤 예비 합의에 도달을 하고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이지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안 합니다. 선제 타격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을 막고 또 치명적인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을 막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남북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의식 교수가 또 북한 문제에도 상당히 침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저 전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민주당이 바로 그런 부분을 파고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저 선제 타격론 논란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제 타격과 선제 공격은 국제정치 용어나 전쟁 용어에서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규범상으로 상대 국가, 특히 적국이 명백하고 임박한 공격의 징후를 보였을 때는 선제 타격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예방 전쟁이라든지 예방 공격이라는 의미로 저 국가가 공격할 것 같으니까 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미리 때리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선제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제 타격과 선제 공격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된 선제 타격 저 발언은 뭐냐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게
최근에 지금 북한이 잇따른 도발을 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백브리핑 시간에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기자 질문에 북한이 저렇게 이스칸데르급이나 에이스캠스나 뭐 이 극초음속 미사일 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변으로서 북한이 명백하고 임박한 공격의 징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삼축 체계상 킬체인을 이용해서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교과서적으로 한 겁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그 군사 교리를 계승하고 있고 과거의 정권에서도 다 국방 백서에 나와 있는 군사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지나친 저는 정쟁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 후보에게 전쟁광이고 전쟁에 너무 유혹에 빠져서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건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선 후보나 국가 지도자는 전쟁이 생기기 전에,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외교적 수단과 협상의 수단을 최대한 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역시 전쟁에 나타나지 않도록,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상과 외교적 노력을 하되, 그러나 국가 지도자는 그것이 다 봉쇄되거나 무력화됐을 때 전쟁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게 또 국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만 하시지 전쟁을 피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굳고 말씀을 안 하세요. 저는 그래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후보는 전쟁을 원하지 않되, 그리고 전쟁을 일어나게 하지 않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먼저 하되, 전쟁이 불가피할 경우는 전쟁을 피하지 않는다는 단호함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은식 교수의 논리에 최재성 전 수석은 또 어떠한 논리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때 윤석열 후보가 답변했던 내용은 정확히 얘기하면 선제 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만약에 우리 쪽으로 향했을 때 그 시간이 1분 내면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선제 타격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위험하고 무지의 소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북한이 그런 미사일 능력을, 핵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못 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피해가 북한한테 갈 수 있다는, 소위 말해서 우리의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북한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이렇게 갖추는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공격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스스로들이 방어를 위한 비대칭 수단으로 머물게 압박하는 방법들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선제 타격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거 1분 안에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몰라도 너무 모르고 매우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런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쟁밖에, 이거는 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무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한 거지. 김근식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논리였으면은 그래도 논쟁은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해석은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험하고 문제 있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제 타격을 놓고 두 분의 이야기를 차례로 한번 들어봤고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요즘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만나거나 안철수 후보를 만나면 매일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게 단일화 문제고요.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는 제가 여기다 녹음기 틀어놓을까요?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었죠. 윤석열 후보의 오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우리 선대위 산하에, 우리 선거본부 산하에 과거에 세준이었던 정권교체 동행위원회에 우리 김동철 부위원장님이 나가신다고 언론에 저게 보도가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본인이 과거에 안철수 후보와 당을 함께 했기 때문에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을 아마 얘기하실 거고, 우리 당의 입장이나 선대본의 입장이나 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단일화 관련 토론,
국민의힘에서는 김동철 전 의원이 참석을 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에서는 이신범 전 의원이 참석한다. 그런데 지금 서로가 이게 당 차원의 공식적인 참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기사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이 단일화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안철수 후보가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최근에 단일화는 없다 하는 안철수 후보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닥치고 정권 교체, 닥치고 정권 유지만 외치고 있고 그 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권 잡는 쪽이 새로운 적폐가 되는 적폐 교대의 반복을 막을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 있고 기득권 정당 대선 주자들은 포퓰리즘이라는 망국적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표를 몰아줄 때 더 확실하게 정권 교체가 되는지, 누가 여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한민국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가 있네요.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2심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아마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안이었는데 이번에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대법원은 법리가 잘못 적용됐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 이거는 여러분께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안도 아마 민주당이 오늘 판결문 보고 또 논평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그 결과도 내일쯤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노웅래,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 안철수 후보를 좀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반대하는데 단일화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노웅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오늘 했네요.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그 뿌리가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단일화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혹시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 선을 그었는데 여전히 민주당 쪽에서는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할 법하지 않습니까? 노웅래 의원님이 어떤 생각으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저는 이제 인위적인 단일화, 이런 것이 국민들은 이미 조금 흘러간 정치고 구태고 또 계산하는 정치로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효과도 의심될 뿐더러 오히려 저는 인위적인 단일화가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 이재명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저는 0.0으로 보고 싶습니다. 0%다? 0.0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0.0이나 0이나. 예, 소수점 이하도 0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예단을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저도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제가 아는 안철수 후보의 생각과 노선을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를 인위적으로 해서 표를 끌어온다는 생각이 사실은 과거에는 몇 번 통했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단일화의 시도나 단일화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이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직도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격차를 더 벌려나가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올릴 수 있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또 정권 교체에 동참하는 분들이 또 거기에 일찍 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정권 교체 파일을 늘려나가는 역할을 또 뚜벅뚜벅 하시면 저는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국민들이 요구해서 단일화를 논의를 하라고 하면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오늘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1대1 토론 현재 30일, 31일쯤으로 협의가 돼가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내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내일 나오는데 말이죠. 심상정 후보도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은 오늘 여기서 줄이고요. 오늘 주영진의 소통 창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대부분에 대해서 이미 두 분과의 이야기 속에서 다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